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추가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종합주가 지수 2300포인트를 중심으로 사실상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을 키웠고, 해외 시장은 나스닥 빼고는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오늘은 시황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조금은 아카데믹한 버전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워런 버핏도 했던 장기 풋옵션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멤버십 대상으로는 스크립트 업로드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외국인들이 또 선물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듯 싶었는데, 10분 동안 현물을 1000억씩 매도에 찍히는 외국인들 때문에 결국 9시 40분에 일중 저점 308.50포인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종합주가 지수로는 그때 2293포인트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변동성이 특별히 터지거나 한 것은 없어요. 이미 목요일에 대량이 롤링다운 했지, 그리고 풋옵션 손절매가 터졌기 때문에 아래로 2200포인트까지는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점심시간까지 선물 매수를 3천억까지 늘렸다가 오후장에는 매수분을 모두 청산해버렸는데요. 하루 종일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6,500개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이 목요일 특징이 외국인들이 선물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이번 12월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로 가장 많은 일중 미결 증가가 있었죠. 12,000개가 넘게. 그래서 이제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CT들이 숏을 쳤을 망정, 롱텀으로는 분명히 저가 매수도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이 하루 지나서도 시장이 의미 있는 방향을 보이지 못하니까 전일 들어왔던 포지션들 일부가 빠르게 좀 청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언제 끝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그동안에 내러티브가 살아있었던 SK하이닉스에서 나왔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1000억 그리고 1500억 이틀 연속 대량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반응이 매도로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 HBM 내러티브가 나름 올해만큼은 좀 비벼볼만 내러티브였던 것 같은데 이젠 그것도 안 통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볼게요. 2차전지 주식을 제외하고는 코스피 200 바스켓은 지금 역대급 저평가가 맞거든요. 글로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올해 장사는 물 건너다 하더라도 내년 초엔 좀 큰 장이 설 것 같아요. 제가 돈 받고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용록 대표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두물머리라는 회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게 커스터마이즈드 인덱스 만들어서 백테스팅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코스피 200 지수 빼기 코스피 EX 배터리 요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서 배터리 빼고는 완전 지금 패대기 쳐진 상황이에요. 레버리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사놓고 장기 콜옵션 좀 팔아놓으면 아주 훈훈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옵션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들 참 많이 보여요. 특히 종합주가 지수 2300 이하에서는 저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사서 뭉개해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터리 빼면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2000도 깬 것 같아요. 백테스트 도구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키움증권 API 같은 거 쓰실 줄 알면 그걸로 이제 엑셀로 5년치 코스피 200 개별 종목 일봉 종가를 다 뽑아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2차전지 주식 빼고 지수를 한번 산출해 보시면 지금 정말 싸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2차전지는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의 모멘텀은 결국엔 이제 외국인들이라고 봐요. 배터리 열풍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3년쯤 역행하게 만든 아주 나쁜 놈들이 작품이고, 그들이 다른 주식 다 팔아서 배터리 사라고 해갖고 물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초저평가 상태예요. 외국인들도 결국에 싸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살까요? 아마 인덱스 플레이어는 어쩔 수 없이 사겠죠. 그러나 나머지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 이른바 바텀 피싱을 하려고 그러면 그들도 이제 신규 자금이 유입돼야 돼요. 펀드가 셋업되고. 그래서 매수를 집행할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신규로 돈 들어올 상황이 아니죠. 자, 나쁘게 말하면 싼 것은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돈을 갖고 들어올 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고,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우리한테 그런 좋은 주식을 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배터리 빼고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옵션 시장에서는 콜 클래스에서의 거래가 사실상 말라붙었다시피 한데요. 인덱스 그 풋콜 레이쇼를 계산하면 지금 풋 거래량이 엄청 크니까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천만에요. 클래스별 유효 구간만 계산하면 콜옵션 거래량도 절대 적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풋 거래량이 생각보다 지금 적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는 대놓고 2300 이하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풋클래스에서의 여유가 있다면 치명적인 변동성 상승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파생 시장이 아닌 현물 시장에서의 흐름 혹은 해외 시장의 이슈로 변동성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2300 이하에서는 최소한 일중으로는 의미 있는 콜옵션 매수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는 매우 강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장 초반에 1%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22 전후로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에 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변동성이 터지든 아니면 미국이 테크 섹터가 무너지는 등 이런 레벨 다운이 나오기 전에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개별 종목단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흐름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종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차트를 꺼놨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프랑스의 그 사모피라는 회사인데요. 예. 그 실적 미스를 아주 그냥 개떡락을 했어요. 참, 네, 할 말이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탈리아의 그 몽클레르라는 회사예요. 몽클레르 하면 뭐 우리 여사님들 10년 전에 몽클 패딩 참 많이 사셨죠. 한국에서 장사 잘 해먹고 중국 가서 좀 장사하려고 했는데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전에 많이 해먹었고 중국에서 장사하려는 거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발 럭셔리 라운드 열풍 라운드 2 이런 거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유럽은 종가 저가로 처박혔고 또 변동성도 유럽이 그 21.70포인트를 마감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정한 급등락장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전까지는 지수가 하락을 해도 그 급락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락은 있었지만 투매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주에는 좀 투매 나올 수 있겠다. 그 대신 투매가 나오면 또 반발 매수도 엄청 세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채권만 강세를 보였고 장기 채권은 약했어요. 그러니까 투텐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것도 또 올랐죠. 예. 지금 마이너스 16.957포인트인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FOMC 다음 주잖아요. 이제 스프레드 정상화 이 연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엔화가 목요일에 이제 150.78엔까지 이제 튀었어요. 완전히 박살났다가 조금 살아나서 지금 149.66엔까지 내려왔는데, 이 완전히 박살났던 엔화 콜옵션이 요거 좀 내려갔다고 이틀 동안에 따블이 났죠. 물론 저는 이제 그 매수 BP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직 옵션 만기가 일주일 남아있죠. 그래서 언젠지 콜감만은 터질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다른 비달러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가운데 금요일에 엔화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있을 그 BOJ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뭐 BOJ, FOMC, 또 ISM 제조업지수, 논파원까지 아주 그냥 메가위크가 될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옵션 만기 이후로 좀 프리미엄 정리를 한 줄 알았는데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새벽 4시부터 그 주말에 전쟁 리스크 때문인지 2016달러까지 급등해서 마감했어요. 또 기름도 마찬가지로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초반만 해도 계속 눌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급등 마감했죠. 그런데 여전히 브렌트 기름은 90달러에 안착하지 못한 89달러를 마감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비 수요가 받쳐줘야만 유가가 버틸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유가도 아직은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금요일 새벽에 이 현물장 마감할 무렵 나스닥 선물만큼은 최대한 눌러서 마감시켰죠. 그런데 금요일날 아침 그 CME 전산장 개장하자마자 인텔, 아마존 요게 시간에서 대폭등한 것을 반영을 해서 나스닥 선물이 아시아 세션부터 강세를 보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아시아 세션에서 니케이, 홍콩 이런 것들도 반등했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 위주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미국 세션 본장 개장과 함께 러셀, 다우는 또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권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단이 막혔죠. 결국 유럽 마감 이후에는 나스닥이고 뭐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일 눌린 부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는 인텔과 아마존은 아니었으면 시장 완전히 박살났겠지만, 얘네들이 워낙 이제 버티니까 그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이들 종목들, 뭐 인텔, 아마존 이런 거 보면, 일봉 보면 그냥 초커버예요. 얘네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하는 그런 상승장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S&P 지수는 4,122포인트라는 저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와 3분기의 상승분을 모두 다 되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2.94%밖에 상승하지 않았죠. 특히 다우지수가 무려 1.36%나 하락했는데, 뭐 쉐브론이나 JP모건 같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크게 밀린 것이 다우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 시장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봉다운 양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과거의 중요 지점을 뭐 수평선으로 연결하면서 이 자리를 락바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는 뭐 PBR 밴드 바닥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 상승장에서의 눌림 위치를 정할 때 잘 맞는 얘기예요. 하락장에서는 그런 거 안 중요하고 마켓 센티먼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상반기에 하락하냐 하반기에 하락하냐에 따라 다른데, 상반기에 하락할 때는 그래도 하반기에 살아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하락을 하게 되면, 특히 가속도를 지금처럼 붙이면서 하락하게 되면 더 이상 올해 장사에서 돈 벌 게 없다, 에이 그냥 던지자, 이런 심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분기에 하락할 때는 그냥 이게 가속도를 붙겠다 싶으면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으로 지지자를 찾기보다는 변동성을 고려해서 일중 저점 계산하고, 그 저점에서 내가 얼마나 이탈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일중의 저점 매수 청산, 이런 건 유효한데, 종가를 만약에 양봉을 못 만들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해서 미국이 현물 기준으로는 갭다운 나와줘라. 그리고 갭다운 이후에 툼에 쫙 한번 언더슈팅 나오면 그게 더 좋은 단기 바닥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요일로는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더 좋은데, 월요일과 화요일에 언더슈팅 주면 한 주의 나머지 동안은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봉을 긴 아랫골이 달린 양봉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당긴다? 강세장이면 뭐 당연히 양봉 나오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월요일부터 당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떤 전략이 먹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뭐 개별 종목 같은 거 보면 파페치 다시 1.55달러로 하락을 했죠. 연중 신저가 갱신이에요. 금융주들도 뭐 금리와 관계없어요, 지금. 그냥 2%, 3%의 급락 나왔죠. 또 골드만이나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연중 신저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의 제약주 파이자, 뭐 존슨앤존슨, 이것도 연중 신저가. 에스티로더, 이거 중국 관련주죠. 무려 마이너스 7% 넘는 하락 났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 인텔, 아마존 요 두 종목 갖고 당긴 것이지, 이미 시장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하이힐드를 한번 볼게요. 하이힐드 채권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거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쯤 갭다운 나서 쭉 밀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변동성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것은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과연 변동성 폭발이 나와야만 시장이 바닥을 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변동성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급격한 시세 흐름을 이끌어내는 그런 주문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현물 매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뭐 파생시장의 리스크 해치 때문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코로나를 겪은 리테일 입장에서는 그냥 닥치고 콜옵션 매수에 길들여져 있어요. 매수 존버하면 결국엔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학습 효과로 물량이 잠기는 부분이 있다라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그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집어던지기를 하면서 변동성이 터졌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죠. 파생시장에서의 리스크 해지 또한 또 다른 양상인데, 지금은 제로 데이트 옵션 요걸로 이제 일중 흐름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변동성 상승은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거나 과거와 같은 이런 폭발적인 변동성 매수 수요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투매가 나와줘야만 바닥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법칙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역사적인 법칙의 논리는 간단해요. 투매가 나와야만 그 투매가 나온 구간만큼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바닥을 확인했다는 인식하에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투매가 안 나오면 계속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손절을 안 해도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투매가 쫙 나와버리면 손절 안 하고 베길 수가 없죠. 물론 종종 외부 이슈로 인한 쇼커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월요일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깨서 출발을 하겠는데 약한 선물 흐름을 환산하면 한 2280포인트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대 매매가 나오는 포인트들을 잘 계산해서 좀 과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단기 저점 매수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은 현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고 제가 코멘트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배터리 주식 아닌 때가 좀 덜 묻어 있는 주식들을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변동성이 피크를 쳤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추세 매수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차피 추세 매수는 올해는 글렀다고 봐요. 그나마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11월에 그 FOMC 다음 주죠. 요 이후에 달러가 꺾이게 된다. 그럼 그때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추세 매수 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도 계속 유지 중이고요. 목요일에 유로스탁스 50 지수 요거를 이제 4060포인트 3개가 매도했어요. 22 이후에 결국 유럽도 미국을 따라갈 것을 보는데 빅 이벤트가 있는 다음 주에 변동성이 터지게 된다. 그러면 숏을 조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 중일 때 지금 과연 어디서 숏을 청산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선 그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지금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그리고 또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리고 변동성이 지금 증가 중이냐 감소 중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최고의 저점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시세를 누리고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산도 사실 예술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포지션을 길게 뭉갤 수 있는 엉덩이 힘이죠. 시장이 급락을 하다가도 해외 이슈로 말도 안 되게 사실 어이없는 이슈로 한 이틀 정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틀 동안에 그 평가이익이 확 줄어드는 걸 보면 숏 포지션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지금은 그런 반응조차 아예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숏을 견디는 게 쉽지만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변동성 터진다? 그러면 이틀짜리 초급등 나올 수 있죠. 여하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S&P 볼게요. S&P가 저는 이 3800도 보여요. 그리고 나스닥은 12000포인트까지도 보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이보다 더 내려가는 거는 제 영역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하락 과정이 천천히 내려갈지 아니면 뭐 급격하게 내려갈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급격하게 내려가면 반등도 강하다. 그러나 이번 주처럼 얌전하게 내려간다면 포지션을 최대한 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제가 멤버십 대상으로 장기 풋옵션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유가 되면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